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세 번째 페이지. 귀신은 구천을 떠돌며 한을 풀고 이분은 반구천을 떠돌며 역사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역사계와 문화계에 엄청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이 담긴 울산 반구천 일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건데요. 예전에 뭔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엄청 떠들썩하게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주목을 덜 받은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막 1호, 2호, 3호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크게 관심을 다 외웠죠, 가졌었는데 순서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이 17번째쯤 되니까 감흥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우기도 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하나에 막 크게 기뻐했던 우리가 표현을 하면 뭐 1위, 1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이 이제 점점 세계유산에 많이 등재가 되었고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이 늘었구나 정도로 보고 아마 그런 느낌에서 이제 안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반구천 암각화를 중심으로 한 또 이제 그 어떤 암각화 문화라는 것들, 선사시대 역사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반구천 암각화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그 반구천 암각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반구대라고 그렇죠.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국사 시간에 배울 땐 반구대 암각화, 그래 고래 그림 이제 동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많이 봤었고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익숙하고 낱말도 익숙한데 이번에는 반구천 암각화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던 암각화의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는 옛날부터 이 동네 지형이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큰 산에 있는 거북이가 밑으로 쭉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넓적한 곳에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고 있어. 그럼 넓적할 반, 그다음에 거북구. 그래서 반구대라고 하는 예. 일종의 높은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언덕이 있으니까 그 앞에 흐르는 개울을 방구천이라고 불렀어요. 방구대가 있으니까 방구천. 그런데 처음에 발견됐던 이제 암각화가 방구대 근처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이게 방구천, 그다음에 동네 이름이 대곡리니까 대곡리, 그다음에 방구대 암각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거 빼고 그냥 방구대 암각화. 방구대 암각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방구천에는 암각화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천전리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또 명문하고 암각화가 있거든요. 반구천이 흐르는 곳에 대곡리에 이제 반구대 암각화가 있고 그다음에 천전리에도 암각화하고 이제 글자까지 있으니까 글자가 명문과 새겨져 암각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영역을 방구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모두 아울러서 두 점을 같이 등재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즉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 더하기 천전리 그다음에 명문과 암각화라고 하는 천전리의 명문과 암각화, 명문 앤드 암각화.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게 좀 늘어나면서 이제 방구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각화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는 뭐 탁월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제 등재한 이유를 보니까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그리고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하거나 독보적 증거가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선사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나치거나 또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암각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재현하거나 또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암각화가 우리나라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이제 정말 많아요. 수십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지역의 암각화들이 차후에 이제 관심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추가로 좀 등재가 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연속 그 세계 유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산사라든지 서원처럼 이제 이런 것도 향후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셨구나. 그림도 잘 그리셨고.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곳에 있는 암각화에는 어떤 그림들이 남아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익숙한 편인 것부터 만나보죠.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림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뭐
몇 번씩 봤던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주로 선사시대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수학으로 치면 집합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영어로 예. 치면 뭐 투부정사나 명사 중심으로 그렇죠. 공부를 그렇죠. 하는 거니까 예. 이 방구대 암각화도 이제 계속 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비가 한 8m, 높이가 한 4.5m 되는 절벽에 312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그림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래와 물고기를 포함해서 호랑이 사슴 동물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굉장히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 동물, 특히 이제 사냥을 해야 될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이런 그림들을 볼 때 특히 이제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을 볼 때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이거 낙서구나. 대충 그냥 뭐 우리 졸라맨 그리듯이. 맞아요. 예. 그래서 꼬맹이들이 이렇게 그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굉장한 예술가 수준이었을 거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거는 쉽지 않죠. 우리가 따르려고 해도. 그렇죠. 바위를 파서 만든 건데. 바위를 파서 만들고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른들한테 고래 몇 장면을 보여주고 그려라 하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관찰력과 묘사 그다음에 그것을 또 표현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고래도 다 다르게 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은 뭐 최소 7종류, 최대 뭐 9종류까지 고래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니까 북방 긴수염고래, 그다음에 혹등고래, 귀신고래, 향고래, 들새고래, 범고래, 상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고유의 귀신고래 같은 경우 그거는 뭐 동해에만 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괭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반도 연안에 많이 살고 있는 아, 상괭이. 귀여운 고래 돌고래처럼 생긴.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로 볼 때도 이건 딱 봐서 사슴, 멧돼지, 호랑이, 표범, 담비, 늑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납득을 하고 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게 낙서가 아니다. 낙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됩니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업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그림을 발견한 거는 이제 우연한 일이었죠. 원래 그래요? 이걸 찾으러 간 건 아니었고요. 이 일대에서 이제 원효대사가 뭔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유적을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1970년에 이제 천전리 쪽에 있는 암각화를 먼저 찾아냈어요. 야 여기에 이게 있으면은 이 동네 또 다른 게 있겠다 해서 그 다음에 1971년에 대공리 방구대 암각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효대사가 이 근처 왔다 갔다라는 어떤 흔적과 관련해서 이 두 암각화가 발견되었으니 저는 원효대사에게도 지분이 있다. 높은 어떤 지분이 있지 않을까.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암각화를 분석한 벌써 이제 발견된 게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게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거든요. 예. 대체로 신석기 시대의 중후반부. 신석기 후반부. 그다음에 우리 청동기 시대의 일부가 이제 방구대 대공리 암각화 쪽이고 그다음에 천전리 쪽은 거기에 덧붙여서 역사 시대에 들어가서 신라 때 6세기 7세기까지. 천전리는 신라 시대 것까지 남아 있고. 네, 거기 글자가 남아 있고 글자. 그다음에 그림도 뭐 용그림이라든지 행렬도라든지 그러니까 도저히 선사 시대에는 그릴 수 없는 그리고 약간 이제 필체도 그 약간 그 선사시대 것들은 좀 거칠게 나간다면 여긴 되게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시대의 누적된 모습들을 이 그림에서 그럼 저희도 글씨에서 볼 우리 수 지금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도 저기 뭐 하나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보를 이어가는 느낌으로. 계보를 선사시대 신라 대한민국. 한글을 뭐 적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이제 한글을 적어 놓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게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으니까 진정성과 완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 손상이 되면 안 되고요. 대신 이제 그 옆에다가 뭐 디지털 기법을 이용을 해서 뭘 전시해 놓으면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문화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디어 아트 방식으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로 돌아와서 이번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박광일 선생님의 지령대로 밖에서 에디터들이 좀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고래를 그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물고기를 아이들 보고 그려라.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 저금통에 있는 물고기 모양. 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그리죠. 그렇죠. 옆모습이죠. 네, 그래서 옆모습이죠. 여기 머리 그다음에 배, 그지 몸통 그다음에 지느러미 꼬리 그렇죠, 지느러미는 그렇죠. 이렇게 그려요. 네. 근데 안각화에 있는 고래를 보면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조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저렇게 그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화가를 빼놓고. 맞네. 저 발상의 전환이에요. 지금 네.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은 저렇게 왜 그렸을까를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저건 배 위에서 고래를 봤을 때입니다. 아, 바다에서 본 고래다.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래를 막 쫓아가다 보면은 아니면 또 그 배 밑에 지나가는 고래를 보면은 저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저렇게 그렸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한 무리의 고래가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 쪽으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게 뭔가 하늘 쪽으로 영혼이 가는 모습 뭐 이렇게도 상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고래 한 마리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배가 쫓아가잖아요. 그럼 배가 쫓아가면 전부 다 한 무리의 고래들이 맞아. 위로 올라갈 테니까.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내다보면 네. 돌고래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한 방향으로 가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래들이 위쪽 방향인 것처럼 그려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 마리가 역주행하는 애가 있어요. 저기 무늬 있는 친구.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저 고래는 왜 밑으로 내려올까를 볼 때 예.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할 때 뭐 한 마리 정도는 약간 무리해서 이탈을 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자는 저거 인간들을 공격하는 고래다. 고래가 다 순하진 않으니까. 쟤는 좀 더 커 보이긴 해요. 고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덩치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고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뭔가 화가 나서 인간들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쳐들어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는 고래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오는 고래 왼쪽에 보면은 세 마리의 고래가 세트처럼 붙어 있어요. 쟤네들은 옆모습입니다. 아, 가장 저기 왼쪽 삼형제. 네, 쟤네들이 옆모습으로. 쟤는 옆모습이에요. 맞아요.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보면은 등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아, 물 있네. 우리 고래가 보면 물 이렇게 배출하잖아요. 오, 진짜. 그게 일단은 묘사가 되어 있네. 있어요. 그럼 쟤네들은 도대체 뭘까? 쟤는 왜 저렇게 그랬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고래 무리가 이렇게 크게 떼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고래를 사냥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고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볼 때 왼쪽 오른쪽에 보니까 멀리 고래들이 있는데 걔네들 물도 뿜고 막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고래의 모습은 옆모습으로 그렸을 거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래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위로 향한 고래 가운데 등에 새끼를 데려가는 고래가 있어요. 아, 새끼, 더 위쪽으로 가면? 여기 보면은. 저 하얀 부분이 새끼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래들이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모습들을. 맞아요. 새끼들은 호흡이 어려워서. 맞아요. 어미가 업고 다니다가 가끔 위로 올려줬다가 내려오다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저기다가 저렇게 묘사를 했는데 저거는 듣고서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이 본 그렸다?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저 작가가 그렇게 봤을 것 같고 물론 약간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고래를 보면은 작살이 굉장히 크게 고래 등 위에 얹혀져 있어요. 아, 지금 살짝 가려져 오른쪽에. 그렇죠. 저건 작살이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저렇게 큰 작살을 걸면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상 속의 모습, 우리가 고래를 사냥한다라는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큰 배들이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달 모양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들이에요. 고래를 잡으러 갔던. 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네 저기 군뱅이 같은 거 밑에 배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점들 위에 있는 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저거 아니고 저 검정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검정은 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예요? 조금 더 뭐가 배예요? 조금 더 다른 방향. 몇 시 방향? 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배는 왼쪽으로. 찾고 싶은데. 저 위에. 위에 있다. 우선단에 있다. 저런 거 있다. 저게 지금 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배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많은 게 저 지금 배 전반적인 곡선이 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나무 배는 아닐 거다. 통나무 배는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 배는 대체로 이물과 고물이 풍 올라와 있는 모습의 거니까 아예 큰 배거나 아니면은 가죽배.
지금도 북극 쪽에서 그 고래를 잡을 때 네네. 저런 가죽배처럼 앞뒤가 튀어나온 배를 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표시했고 저 위에 점처럼 보이는 게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세 보니까 한 10명에서 12명 타 있네. 그렇죠. 그리고 저런 배가 몇 척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좀 저기 후미에 있는 사람은 좀 크게 그린 거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 지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 뭐 노를 젓고만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특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왼쪽 윗부분에 보면은 예. 춤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다시 좀 큰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왼쪽 윗부분. 저 네. 그림의 왼쪽 윗부분. 그렇죠. 저기. 이제 저 네. 사람이 지금 옷을 벗고 있는 남자로 엉덩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막 그러네요. 엉덩이 부분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싶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거는 춤을 추는 모습인데 그런데 전체 모습으로 볼 때 네. 남자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샤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는 남자. 그렇다면 근데 저 사람이 바라보는 게 좀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지금 배가 이렇게 출발할 때 이 사람들한테 뭘 기원을 하냐면은 네. 잘 다녀와라. 이번에 고래사냥 성공했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동작이 그냥 유동자가 아니야. 잘 다녀와. 이인 건데 손을 들고 있고 이렇게 예. 흔드는 장면이에요. 약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모습에서 볼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긴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전에 독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물용. 근데 최근에는 그거 뭐 피리와 같은 악기가 아닐까 이렇게도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물 비중이 이제 조금 적어서 사실은 이것을 볼 때 예전에는 이거를 뭔가 이제 주술적인 어떤 그런 그림에 보기로 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뭐 그렇게 보지는 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고 육상 동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래를 포함한 수상 생물이 워낙에 구분이 돼서 두 개 부족이 그렸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 저도 근데 왜냐면 그림들이 좀 겹쳐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 겹쳐서 그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렸으면. 그렇죠. 다른 캔버스를 찾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태까지는 많이 봤었는데 예. 또 최근에는 한 계절에는 바다에 가서 고래를 잡고 예. 한 계절에는 육지에 와서 동물을 잡거나 한다면 그렇다면은 같은 부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그리다 보니까 장면은 좁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가들의 욕망이 있잖아요. 네. 나도 하나 그려야 되는데. 하나 끼워 넣고 싶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 그렸고 아버지도 그렸는데 나도 하나 그려야 되지 않겠어? 예. 라는 어떤 욕망들이 이제 겹쳐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겹쳐지는 걸 어떤 한 부족의 어떤 움직이는 과정 속에 육상과 해상을 같이 활동했던 부족들이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확히 알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뭐 북유럽이나 뭐 다른 세계 다른 지역에도 이제 고래 암각화 자체는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게 꽤 있는데 저렇게 고래를 종별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습성이나 모습을 잘 표현한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몇 장 없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호주 쪽에서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네. 연못을 그려놨어요. 아, 우리가 그리듯이, 네. 제가 그리듯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이쪽하고 일단 문화가 다르고 대신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에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권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걸 도대체 왜 그렸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그 그림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걸 왜 그렸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맨 위에 있었던 샤먼 스타일의 남자가 춤추는 있어서 사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주술 그러니까 뭔가 잘 잡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했는데 잘 잡기를 바라기에는 너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아, 예. 잘 잡기를 바라면 한두 개 그리면 되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오늘 할당량만 그리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예. 그 고래는 한 마리만 잡아도 돼요. 아, 그렇죠. 네, 한 그러면 마리만 몇 달 먹죠. 몇 달 먹고 예. 사실은 그 보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포로 만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마리의 고래를 그렸다는 얘기는 누차에 걸친 경험 또는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을 거기다 반영하려고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름 기록이네요, 기록.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기록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고래의 종류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리거나 사냥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바다랑 좀 멀리 떨어진 고래를 잡는데 좀 안쪽에 계곡에다 그렸다는 얘기는 그렇다면은 뭔가 고래를 잡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뭔가 전야 행사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아, 출정식. 그럴 때 출정식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봐라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왔는지.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조들은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지금 샤머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너희들을 이렇게 멀리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술을 하기 위한 장소의 배경으로 일종의 약간 뭐랄까요? 무대장치. 무대장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 예. 출정식을 할 때 뭔가 단 같은 거 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느낌의 공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역시 이제 지금 연구자들의 견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좀 궁금하네. 제가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 타임머신 타고 하면은 궁금한 물어보면 왜요? 그럼 저는 위에서 시켜서 한 건데 뭐 이러면 또 또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럴 느낌이 수도 듭니다. 있겠지만 네. 일단 많은 연구자분들이 뭐 이런 추정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소 생소한 천전리의 명문과 암각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이제 방구천에 있는 곳인데 덜 알려져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규모는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암각화의 전체 너비가 한 10m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한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글자까지 포함해서 한 600점 정도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벽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느낌이어서 딱 그리기는 좋은. 그리고 보호도 잘 되는. 아, 저러면 허리 덜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네. 그리고 저거는 진짜로 캔버스를 누가 딱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러네요. 느낌이 천연 캔버스. 들기도 한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암각화는 마을 사람이 이제 제보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거기 글자가 있으니까 이 글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와서 보니까 글자도 있는데 암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기하학적인 무늬도 있고 구체적인 동물 문양도 있으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그럼 이 동네 또 있겠네 하고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 아, 그렇죠. 1년 후에. 그래서 이 천전리 암각화가 70년에 찾았고 그다음에 방구대 암각화가 71년에 이제 이렇게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과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빈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그림 동물 그림은. 아, 동물 그림은 적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짝으로 그린 동물이 많아요. 그래서 사슴도 짝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림. 아, 그러네. 네, 그런 그림들이 있고 우와. 또 거꾸로 보면은 저기 되게 왼쪽 끝에 보면은 저 분명히 동물인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뒤로 되고 있어요. 저게 교미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은 앞에 그 대곡리 암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저 있고요. 그림도 선사시대 그림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짝짓기 하는 동물 오른쪽에 보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뭘 들고 있어요. 저건 뭡니까? 아마 활 같은 것이 아닐까. 좀 그리다 좀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사슴 있잖아요. 근데 사슴을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활이 날아가는 궤적을. 그래요. 궤적이네, 저게.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쐈는데 잘 맞았다라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하려고 저렇게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특색이 이쪽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아니면 조금 더 기록적인 그러네요. 이제 그런 느낌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뭐 무늬, 그림 같은 게 많다고 하셨죠? 네,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인데 지금 뭐 마른 목걸이 겹쳐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긴 선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동심원으로 이어져 있다거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걸 이제 뱀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저거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물결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하늘의 어떤 태양이나 자연의 섭리.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토기에서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저런 기하학적인 문양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건 어떤 미감. 그러니까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했던 뭔가 이거는 좀 특이한 무늬다. 디자인을 저기다가 표현을 했고 그 무늬의 일부를 또 토기에다가 나중에 그려넣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천전리에서 도저히 선사시대라고 볼 수 없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용 그림, 뭐 행렬하는 그림. 풀샷 좀 다시 잡아주실까요? 천전리. 맨 밑에 쪽 왼쪽에 보면은 아래쪽 부분들이 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7시, 8시 방향. 그러니까 높이가 한 1.5m, 2m, 그러니까 사람 키가 안 닿는 곳에는 선사시대 그림이 있고요. 사람 키가 닿는 곳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뭔가 선이 얇아진 디테일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예, 같은 사람이 그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지금 이미 역사 시대로 들어와서 대체로 이제 신라 때 사람들이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그림을 쭉 보다 보니까 예. 글자가 있는 거예요. 한자가. 예,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 예, 예, 그래서 예.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한 무더기에 글자가. 아, 그러네. 많이 써 있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글자가 이제 신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저걸 명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전이는 암각화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명문과 암각화라고 할 때 그 명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명문 얘기를 그럼 좀 해보죠. 저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궁금한데. 네, 예. 다행스럽게 찾아냈어요. 예. 일단 120개 정도의 한자가 남아 있는데 한문으로 적었지만 어순이 신라식입니다. 우리말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술 관계가 아니라 그냥 쭉 우리가 나는 간다 학교에가 아니라 난 학교에 간다 이런 톤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명문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서 원래 명문이 있고 추가된 명문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 명문을 원명 그다음에 네. 추가된 명문을 추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명도 신라 시대 거죠? 그렇죠. 예. 둘 사이에 14년 정도 차이가 아, 있습니다. 14년. 네. 그래서 이제 원명은 법흥왕의 동생이자 사위인 사부지 갈문왕. 법흥왕의 동생이자 사위가 네. 썼어요? 네? 네. 가 원명을 썼다고. 네. 예. 사부지 갈문왕이라는 사람이 원명을 썼는데 네. 뭐 이런 이상한 아, 그렇죠. 신라 족보는 이제 뭐 그쵸.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법흥왕의 동생인데 네. 자기 딸을 그렇죠. 결혼을 시켰으니까 동생이자 사위. 동생이자 사위가 그쵸, 되는 그쵸.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사부지 갈문왕이 여동생인 어사추 열왕과 이곳에 놀러 와서 우리 서로 사랑한다. 아, 남매끼리 놀러 온 느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놀러 온 그렇죠. 느낌. 남매의 사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 그렇죠. 이지만 신라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많이 걸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 일대를 이미 글자가 많으니까 글자가 새겨진 동네 서석곡. 아. 바위에 글자가 새겨진 골짜기라는 걸 이미 신라 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명문이 뭐가 있는데 이게 글자도 있고 아마 그 이미 법흥왕 때 이전에 네. 누가 와서 글자를 새겨놨나 봐요. 아, 유명했네 그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데이트 장소 아니면 역사적 유래가 깊은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산 자물쇠 느낌으로 이렇게 거기 가면 그림 좀 그리고 와라.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역사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부지 갈문왕 그다음에 이제 어사추 열왕 예. 이란과 관련된 인물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추명을 작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 지몰시해비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는 지소 부인으로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법흥왕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딸입니다. 사부지 갈문왕과 혼인을 했던. 예. 그러니까 같이 놀러 왔던. 예. 예. 놀러 왔던 말고. 아, 다른 딸. 네, 딸. 예. 그러니까 예. 이 사부지 갈문왕의 딸이 헷갈려. 예. 그 이때는 여동생이랑 놀러 왔고. 아,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원명이 적혀질 때는 사부지 갈문왕은 여동생이랑 왔고 오케이. 이때까지만 하면은 법흥왕의 그냥 동생과 여동생이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다시 원명은 이 법흥왕의 사부지 갈문왕의 부인이었던 딸이 네. 이미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아들하고 옵니다. 딸이 남편과 죽은 상태에서 아들이랑 남편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 그 아들이 누구냐면 진흥왕이에요. 아, 진흥왕이랑 꼬마 진흥왕이랑 네, 온 거예요? 꼬마 진흥왕인데 7살에 즉위했는데 네. 5년 뒤니까 한 12살 정도 된 아. 그 진흥왕이랑 와서 이제 여기에 와서 추명을 남겨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남겼습니까? 그래서 네. 원명이 이제 525년에 작성되고 추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 뒤 539년에 작성이 되었는데 지소 부인이 아마 이 장소를 알았나 봐요. 자기 남편이 그 여동생이랑 계속 놀러 다녔던 거를. 아, 그러네. 아, 그 관계구나.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남편의 전 여친이 전 여친이죠. 전 근데 여친이자 시누이인가? 시누이가 되는 시누이인데. 거죠. 그렇게 시누이하고 놀러 왔던 걸 예. 알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좀 이렇게 돈독해지니까 네, 그걸 그리고 외운 거야. 이제 데리고 와서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이가 먼저 죽고 그러니까 그 전 여친이 먼저 전 여친이 먼저 죽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그다음에 죽었다라고 딱 한 줄 적어놨어요. 그걸 적고 갔어요. 네. 아, 왜 무슨 심리지? 그러니까요. 왜지?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지막 사랑은 나다를 표현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면은 또 더불어서 너나 아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미 다 끝난 얘기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해서 진흥왕 내 아들아
이제 네가 새로 시작할 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궁왕의 따님이었던 지소부인 같은 게 굉장히 성격이 강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지만 20살이 될 때까지도 정치를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격이 강한 사람이니까 네. 자기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나? 라는 느낌으로 여기에 왔는데 그게 이 천전리의 안각화 아래쪽에 네. 그러니까 원명 옆에 추명으로 자리를 잡았다. 야, 이렇게 볼 수가 아니 있습니다. 왕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직접 적고 갔다는 게 대체 어떤 공간이었기에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신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뭐 사탁부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 사탁부가 아마 여기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어떤 그 집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내용들도 이제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더 학술적인 부분들은 이런 흥미 이상의 신라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내용과 그 어떤 사연 중심으로만 그렇죠. 예. 말씀을 확실한 드렸다고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구천 일지 아직 못 찾은 안각화는 없을까요 혹시? 있지 않을까? 예. 딱 저기에만 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70년, 71년에 전반적으로 이 일대를 다 어떻게 보면은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당시에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그다음에 동물에 다 넘버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는 이제 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사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은 두 곳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텐데 이제 마치기 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보호하고 또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어가야 될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유산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를 자랑하기도 하나 결국은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순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여겨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세계유산이 우리나라에 많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 과거 역사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어떻게 보면 발전 성과를 보였고 또 그것들이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유산 이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라별로 이런 것들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이거를 잠정 목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잠정 목록에서 이번에 13개 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올라간 게 지금 방구천 안각화가 올라갔으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잠정 목록이 12개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2개 모두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강진의 도요지, 그다음에 철학산의 천연보호구역, 남해안 일대 공룡 화석지, 그다음에 염전, 그다음에 중부 내륙의 산성군, 외암마을, 나간읍성, 우포늪, 한양 수도성과 한양 도성이죠. 그다음에 화순 온주사 석불 석탑군, 양주 회암사지,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적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예, 일단 후보로 올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정비가 되거나 아니면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 올려서 통과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등재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 이제 세계유산이 나오면 요 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등재를 가장 좀 바라고 있는 유산이 있을까요? 다. 네, 그렇죠. 우문이었네요. 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12개 올리면 뭘 할 테니까. 그럼 1순위. 1순위라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게 일단은 그 자연유산 쪽은 좀 덜 관심이 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요? 네, 염전이라든지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보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막 답사다니면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진짜 산성이 많거든요. 산성. 남한산성이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긴 했으나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었던 산성 말고 충청권이라든지 그 강원권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산성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특히 온달산성 같은 경우 하늘에서 보면 하트 모양이고 그다음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삼년산성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상당산성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이런 산성도 언젠가는 세계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올라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더불어서 최근에 어쨌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면서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한양 도성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이 전 세계 대도시하고 다른 점이 바로 뭐냐면 서울 안에 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도시에 가면은 한두 개 뭐 산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산이 많은 동네는 없거든요. 낙산, 인왕산, 뭐 그렇죠. 북악산, 뭐 네, 그다음에 남산, 용마산, 그다음에 이렇게 덕양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산들과 연결해서 한양의 역사성,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지리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한양도성. 도성. 18.7km 이르는. 지금 정비도 잘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양도성이 또 세계유산으로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이미 이제 한양도성은 뭐 여러 가지 방문센터라든지 여러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세계인들에게 한양, 서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좀 더 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구천 암각화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